대한민국 건국의 씨앗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조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월남 이상재 애국지사 민족대표 그분들의 정신적 지주였었고요. 대한민국 교육의 선구자 되시는 이상재 선생 일대기는 제가 쓴 책으로 5권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권을 각 부별, 각 권당 15부씩 되어 있는 것 13부째를 맞이했습니다. 예, 이제 영상은 창덕궁 아시죠? 여긴 지금 도남문 앞이네요. 배경으로 창덕궁을 틀고요. 이 책은 말씀드렸다시피 월남 선생의 스승 되시는 죽천 박정양 이분의 그 손자죠. 손자 박동서 교수는 돌아가셨고요. 예, 우리나라 행정학의 초창기 내무부의 그 행정서리를 다 만들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박정양 대감의 총리 대신에 전집 그 중에서 발췌를 해서 번역한 것을 토대로 쓰여진 책입니다. 고종실록은 있지요. 조선왕조 실록이 있으니까. 근데 언제나 실록은 그 후대왕 때에 그 썼는데, 사실 이 고종 다음에는 순종 임금인데 일제시대여서 그 참 물론 잘 써졌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고종 임금의 승지를 하신 분이 박정양 대감입니다. 이분은 아주 기록에 아주 몸에 밴 분이에요. 이분께서 일기를 쓰신 것이 있어요. 많은 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서는 미국에 공사로 가셨던 그 1년여, 또 일본의 신사유람단으로 가셨던 그 한 1년여, 그 일기를 토대로 제가 쓴 책입니다. 이제 13부 시작하겠습니다. 밀란이 곧 국난이 되다. 큰 제목이 이렇고요. 작은 제목으로 줄을 잇는 밀란, 죽천, 인동창씨와 재혼하다, 동학난, 천국의 동학난 개입, 청일전쟁 승리로 일본이 강해지다, 국모 명성왕후 시해, 을미사변. 여기까지가 13부입니다. 첫 번째, 줄을 잇는 밀란. 이처럼 월남과 죽천은 세계를 향한 외교로 고심하는 사이에 국내에는 빈번한 밀란이 줄을 잇는다. 죽천이 어렵게 고종을 접견하던 1889년부터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명성황후 민씨가 시해당하던 1895년까지의 6년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관할을 쳐들어가고 관리를 죽이고 무기고를 탈취하고 양식을 탈취하는 대혼란의 극심한 밀란 최전정기라고 해도 된다. 밀란은 왜 일어나는가? 이에 대한 정답은 당시의 세도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밀란마다 발생 원인과 양상도 다르고 규모와 목적도 다 각각 다르기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워 복잡한 연구가 뒤따라야 제대로 분석하고 알 수 있는 일이기는 하다. 아무튼 당시 이 기간 6년 동안 일어난 밀란은 그 수요를 다 헤아리기도 어렵다. 다만 대원군의 섭정 시에는 철권을 휘두르 밀란이 거의 없었다. 처음 고종이 친정을 선포한 후에도 밀란이 그리 많지 않았다. 밀란이 유독 많이 일어난 시기 중에는 월남 이상재가 태어나 성장하던 유년기에 이어 이제 말한 이 시기가 대표적인 밀란 다발 시기였다고 봐도 된다. 왜 이렇게 많은 밀란이 일어나는가? 살기 힘든 백성이 죽겠다고 알을 쓰는 것이 밀란이다. 이모군란은 5군영에서 2군영제로 바뀌면서 별기군과의 차별에 분노하고 군료가 제때 집을 들지 않는 것에 대한 군사들의 몸부림이다. 그에 비해 군란과 달리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지지 못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그러므로 밀란이 일어나면 그들의 아픔을 살펴 치료해 주어야 하는데 그들의 고통을 만져주는 대신 폭도로 규정하고 이모군란 때처럼 유복만, 김춘년 등을 잡아다 바로 처형해 버리기라도 하면 바른 대처가 아니다. 지금은 어떤 밀란이 일어나고 있는가? 1888년 월남이 미국에 있던 해에만 해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밀란은 월남이 귀국하던 1889년부터 불길이 치솟았다. 영흥부 한전 수세 문제로 밀란이 발생한 정도에서 다음해에는 강원도 정선, 인제, 전라도 광양, 경기도 수원에서 밀란이 발생하여 군수를 축출하고 좌수를 구타하여 주모자 윤영창을 효수에 처하기도 하였으며 관할을 쳐들어가 민관의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밀란은 제주도, 강원도, 고성, 경기도 고양, 파주, 용인, 함흥, 덕원, 강원도, 양천현, 함경도, 해령 등등 걷잡지 못할 대란으로 백성과 관리 간에 치열한 접전이 되어 두 해 후 1891년부터 1892년 사이에만 해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밀란이 터진 것이다. 이런 밀란으로 나라는 얼마나 쇠약해지고 백성은 얼마나 지칠 것이며 관리는 얼마나 선량해지는가, 아니면 보다 더 포악해진다는 것인가? 1893년에도 밀란이 이어지고 있다. 평암도 함종, 인천 감리서, 황해도 재령, 충청도 청풍, 한간, 경기도 개성, 황해도 황주, 평안도 충화, 운산, 함경도 해령, 종성, 경상도 통영, 경기도 양주 등등 역시 전국에서 한 달에도 몇 번씩의 밀란이 터진다. 1894년 동학난과 갑오경장 등 민비가 시해되기 전에는 밀란의 최극심의 해라고 보아도 될 정도다. 강원도 금성, 전라도 금산, 경상도 김해, 충청도 노성, 문의, 옥천, 회덕, 진잠, 청산, 보은, 목천, 경기도 남양, 경상도 영지, 영천, 공주, 대구, 안동, 신영, 문경, 성주, 예천, 의형에서 밀란이 일어났으므로 한 해에 일어난 밀란을 다 열거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다. 밀란이 소나기 퍼내리듯 하는 가운데 왕명을 출납하는 왕의 직속기관인 승정원이 폐지되었다. 1894년 11월 13일이며 대신 중추원이란 새 기구로 변경 설치되었다. 더불어 조선에 마술을 뻗치기 시작한 일본은 그들의 글자 일본어로 인쇄하여 1894년 1월부터 한성 신보를 발행. 이와 같은 조선의 밀란을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으나 조선의 백성들은 아무런 의식이 없다. 단발령도 이때 내려졌다. 상투를 자르고 일본식 상고머리를 하려는 단발령은 거부 세력이 많아 아직은 초기 단계로 1895년 11월 15일로서 이틀 후 음력으로 1895년 11월 17일이며 1896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내려지니 단발령은 양력으로 1895년 12월 29일의 일이다. 죽천 안동장찌와 재혼하다. 밀란이 줄을 이어가던 1892년 1월 31일, 이날은 정월 초이튿날로서 설날이 어제였다. 엄동설안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며 밀란으로 나라가 들끓는 가운데 죽천과 월남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 닥쳐왔다. 죽천 박정양의 정경부인 양주 조씨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월남이 죽천에 사가러 온 25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 월남의 누이와도 같은 상전이었던 정경부인의 타계다. 월남의 나이 43세이며 죽천의 나이 52세, 정경부인은 51세였다.
죽천과의 사이에 일남 이녀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 보내는 죽천은 아니라도 건강이 여의치 않은 터라 곁에서 보는 월남의 가슴을 도려내게 하였다. 죽천의 사과는 눈물의 바다가 되고 말았다. 하나 죽천의 슬픔은 아랑곳 없는 듯 지금은 밀란식이다. 1893년 초가을 이런 죽천에게 마침내 재혼이 결정되어 인동 장씨를 새 부인으로 맡게 된다. 죽천은 뜻밖에도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타계한 정경 부인을 잊지 못해 1년여간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아니라도 건강이 여의치 못한 터라 몸은 더 쇠약해지고 말았다. 이에 고정이야 모든 신료들이 새 정경 부인을 맞아야 한다고 하던 가운데 인동 장씨의 여식을 아내로 맞이하려 초례를 올리는 날을 맞았다. 죽천의 나이 54세이며 장씨의 나이 24세.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전해의 일이다. 그런데 34연하의 인동 장씨가 새 정경부인이 되는 초례가 마쳐지려 할 때 돌발 사태가 터졌다. 아리따운 교수가 나타나 숨이 넘어가게 까르르르 울어 웃어대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바로 월남의 옆에서. 모두가 어리둥절 영문을 모를 때 새 정경부인의 모친이 기함을 하고 뛰쳐나와 교수를 데리고 가려 하는데 교수가 말을 듣지를 않는다. 죽천은 사모관대를 쓰고 초례를 치르다 놀라는데 새 정경부인 장씨는 별반 놀라지 않는다. 일순간 초례청의 엄숙함이 흐트러지고 말았다. 여기저기서 놀란 하객들이 서로에게 묻는데 누구야? 모두가 묻지만 아는 사람이 없다. 누군가가 말했다. 신부의 언니야. 맞아, 신부의 언니 맞네. 언니가 왜 저런다지? 아무도 영문을 모르는데 신부의 모친이 교수를 데리고 나가려 애를 쓰는 중 며치서 도와도 교수의 웃음이 멈추지 않고 도무지 자리를 뜨려 하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는 월남을 보고 더 크게 웃어댄다. 월남은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를 일이다. 황당하여 놀라는데 여전히 웃어대는 교수를 보니 난감하기 그지없다. 그때 어디서 누군가가 말한다. 아파서 저래요. 별일 아니에요. 아파서? 강제로 끌다시피 초례청을 떠나면서도 월남만 바라보며 여전히 웃는다. 일단 다시 너무나도 조용해졌다. 이해하는 수 없이 신부의 부친이 간략하게 내용을 말했다. 제 큰딸입니다만 얘 정신이 안 좋아서 그러니 괴념치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어서 예를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예를 마치고 연회도 파하고 손님들이 그 집안 자리를 떴는데 어디서 교수가 번개같이 후다닥 다시 튀어나왔다. 남은 며치서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모두가 딱하여 혀를 차는데 흘려 들리는 말이 월남의 귀를 울린다. 정말 영특한 교수입니다. 그런데 신혼방에 들었다가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만 정신이 까딱 잘못되어 시집에 가지도 못했어요. 참 아까운 교수지만 약이 없습니다. 잠잠하다가도 한 번씩 도우지면 실수하기 딱 맞아요. 너무 비상해서 날이 넘어서 그렇대요. 이런저런 말소리가 들리고 혀를 차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월남이 있는 곳으로 밀치고 들어와 덥석 앉는다. 잘 아는 사람이라도 되는 양 월남 앞에 턱 앉아 다정하게 웃는다. 병세가 참 심하구나. 월남도 기가 막힌다. 그러더니 월남에게 술잔을 쑥 내민다. 한 잔 더 하세요. 이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혼자 웃으면서 잔을 내밀고 술병을 집어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새 정경부인 마님을 봐서라도 술병을 잡으시면 안 될 일입니다. 더욱이 제가 어찌 술잔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자 웃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하여 완전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 모두가 이 뜻밖의 광경을 보느라 눈동자가 멈춘다. 소인이 서방님께 술병을 잡은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 정신줄을 놓았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또렷한 음성이다. 월남은 얼굴에 불이 확 솟아오른다. 교수가 착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저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내민 술잔을 내리지 않고 들고 서서 어서 받으세요 서방님. 이를 어쩌면 좋을까?
순간 받을까 싶기도 하나 이것은 있을 수도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다. 아무리 정신줄을 놓쳤다 해도 모시는 상전의 새 정경부인의 혈육이다. 월남이 이 잔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불황무식한 짓이다. 누군가가 받아요 그냥 하자. 받으면 쓰나 또 이러기도 한다. 받으란다고 받을 잔이 따로 있는 법. 월남은 말없이 교수의 눈빛만 바라보는데 교수도 월남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숙부인 마님 꼭 주시려거든 안으로 드시지요. 여기서 받으면 계신 손님들께 피차 예가 아니옵니다. 교수의 부군이 정삼품인지 정오품인지는 모를리나 순간 월남이 예를 갖춰 부른 마땅한 호칭이 없어 무의식 중에 찰나 순간 나온 말이다. 숙부인. 그렇다고 정경부인이라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다음 자리 정부인도 높게 여겨지고 그렇다고 낮출 수도 없음은 월남이 모시는 죽천의 새 정경부인의 언니이기에 정삼품의 예로 숙부인이라 그냥 부른 것이다. 숙부인 마님께서 소인에게 꼭 주시고 싶으시면 안채로 들어가서 주시지요. 교수가 영특하여 단방에 알아듣는다. 하하하 숙부인 듣기는 좋은데요. 그러실랍니까? 그럼 들어가세요 서방님. 서방님이라 월남은 어쩔 바를 모르겠다. 숙부인이나 안으로 가자는 말은 일단 이 자리를 피해 들어가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한 말일 뿐이다. 같이 안채로 들어가자. 새 정경부인 못지켜서 얼른 교수를 데리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그 사이에 월남도 총청걸음으로 죽천의 처가를 나와 혼미한 정신으로 죽천의 사가로 돌아왔다. 예, 처가에서 혼인식을 하니까요. 예. 거참 잘 생각한 일이로구나. 일단은 얘도 잃지 않고 교수의 마음도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 들어가려는 월남을 못 들어오게 안에서 문을 잠근 사람은 새 정경부인의 모친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 얼마가 지났을까? 이듬해 봄 죽천의 사가에 머무는 월남에게 정경부인의 언니 교수 바로 그 장녀인이 찾아왔었다 한다. 월남은 어디론가 거처를 옮길 생각으로 이모저모 갈 곳을 물색 중 바쁜 관계로 아직 죽천의 사가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으나 마침 출타하여 만나지 못했다. 대문에 들어서면서부터 소란이 났더란다. 자기가 누구라고 말을 않고 무작정 들어와 죽천에 안채로 가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행랑아범 길떡이 말리다가 놓쳐 안채로 따라 들어가 보니 정경부인의 언니라고 하는 바람에 그제야 장씨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온 장씨는 누구를 찾다가 그날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다름이 아닌 월남을 찾은 모양이라고 하였고 월남은 그때 사가에 있지 않아 보지 못했다. 다음 동항난. 밀란이 줄을 이어 엄청난 국가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대표적인 밀란은 이해 1894년 9월과 10월에 폭죽처럼 터져나온 동항 농민군의 봉기를 들 수 있다. 봉기는 크게 1894년 음력 3월에 고부봉기 제1차와 음력 9월에 전주, 광주, 궐기 제2차로 나뉜다. 동학농민 전쟁, 동학농민혁명으로도 불리는 가보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가보농민운동, 가보농민전쟁이라고도 한다. 청일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 이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 고북의 군수로 부임된 조병갑이 농민들을 수탈하여 괴롭힘에서 촉발되었다. 격분한 농민은 한문교사 전봉준을 선두로 1893년 과로가 있어가지고 이래요. 과로가 다친 게 안 보여서 음력 12월과 이듬해 음력 1월 2해에 걸쳐 군수에게 시정을 진정하였으나 체포 또는 축출되었다. 이때 최시형에 의해 경상도 관찰사 조병식, 영장 윤영기 등이 파직되긴 했으나 가라앉진 않았다.
농민들은 정봉준을 선두로 수백 명이 1894년 음력 1월 10일 만석보를 파괴하고 고부관으로 갔다. 이에 놀란 군수 조병감은 주랭랑을 놓았고 그들은 관할을 습격 점령하여 무기를 탈취한 다음 농민들은 수탈에 앞장섰던 아전들을 처단하고 불법으로 징수한 세곡을 탈취하여 빈민에게 나누어 줘 버렸다. 그러나 농민들은 사후의 다음 단계 계획을 세워놓지 않아 음력 1월 11일에서 12일 신인군수 박원명의 온건한 무마체거에 곧 해산하였다. 그 후 오래지 않아 안핵사로 내려온 이용태는 위 사건을 동학도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반란 관련자들을 동학 역도로 취급하여 역적죄로 몰아 혹독히 탄압하였다. 이에 고부의 상황은 확 뒤집어진다. 이용태의 탄압에 분개한 전봉준과 농민들은 다시 무장을 갖추고 김계낭 손화중과 함께 봉기하였다. 이것이 고부 봉기라고도 불리는 제1차 동학농민운동이다. 전봉준을 총대장, 김계낭 손학중을 장령으로 삼은 농민군은 1984년 음력 3월 하순에 백산에 모여 다음과 같은 농민군의 4대 강령과 봉기를 알리는 경문을 발표하고 민중을 향해 대대적인 권리를 호소했다. 첫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치지 말라. 둘째, 충혈을 온전히 하여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라. 둘째 했었고요. 셋째, 외놈과 양물 축출하고 축멸하고 성군의 도를 깨끗이 하라. 넷째, 병을 거느리고 서울로 진격하여 권문세도 권귀를 멸하라. 태인, 금구, 부안 등지에서도 농민들이 합사하여 그 수가 수천에 도달했다. 동학군의 봉기는 이로부터 걷잡지 못할 정도로 본격화되었다.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되어가는 중이다. 수천의 농민군은 전주성 함락을 목표로 음력 4월 초 금구 원평에 진을 쳤다. 실제로는 농민군의 구성원은 대부분 일반 농민이었고 동학교도는 비교적 적었다. 농민군은 당분간 오리의 제거와 조세 수탈 시정을 주장하면서 균전사의 표지를 촉구하였다. 양전사라고도 하고요. 농지지주관리관을 균전사라고 합니다. 고부의 황토현에서 가명 군대를 물리쳐 황토현 전투를 승리로 이끈 농민군은 중앙에서 파견된 정부군을 유인하기 위해 남쪽으로 향하였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조정에서는 당시 전라병사 홍계훈을 초토사로 임명하여 봉기를 진압하도록 하였다. 정읍, 흥덕, 고창, 무장 등을 점령한 농민군은 음력 4월 23일 장성 항령촌 전투에서 홍계훈이 이끄는 정부군을 상대로 승리하였다. 음력 4월 27일 이 기세를 몰아 농민군은 전주성으로 입성하였다. 그러나 정부군은 완산, 전주에 머물면서 포격을 시작했고 동학군은 여기에 대항할 만한 병기가 없어 500명의 전사자를 내는 참패를 당했다. 홍계훈은 이미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고부군수, 전라감사, 안핵사 등이 징계를 당했으며 앞으로도 관리의 수탈을 감시하여 징계하겠다는 것을 밝혔고 한편으로는 청나라 군대가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도착하였으며 일본의 군대도 조선 내 자국민 보호를 핑계로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출병하기로 했음을 알렸다. 이것이 청일 전쟁의 시초가 되죠. 결국 이것이 아관파천까지 이어질 줄이야. 아관파천 러시아 공간으로 임금이 옮겨갔던 일이죠. 동학군은 이런 상황에 따라 폐정개혁 12개조를 요구하고 전주성에서
철병했으나 이미 청군과 일본군은 조선 내에 진입한 상태였다. 음력 5월 8일 강화를 맺은 뒤 대부분의 농민은 철수했으나 동학군은 교세 확장을 구호로 그들의 조직을 각지에 침투시키고 전라도 53군에는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 개혁에 착수하였다. 이건 눈이 말이죠. 어떻게 한참 보다 보면 어떻게 비치는 게. 그래도 뭐 제가 읽어도 뭘 읽었는가를 몰라요. 정신줄증이 잘 안 돼요. 자꾸 글씨가 어리니까. 특히 김계남은 5, 6만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집강소 설치에 반대하던 남원부사 이원영과 나주의 현령들을 살해하여 그것에도 집강소를 설치했다. 이로써 조선 조정은 농민군이 밀고 들어오자 일본과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전봉준, 김계남, 손학중, 손병희, 최경선, 김덕명, 최시영, 성두환, 김낙심, 김두행, 손처민, 김봉독, 김목련, 유한필 등이 다시 2차 봉기를 일으켰다. 걷잡지 못할 밀란의 대폭동으로 나라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일본군의 왕궁 점령에 분격한 농민군은 이해 음력 9월 척외를 구호로 내걸고 제기하였다. 이제는 내정개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일본과의 항쟁이라는 반외세가 거병의 주요 목표로 바뀌었다. 1차 봉기 후 청군은 물론 일본군도 음력 5월 6일부터 1만 명의 대군을 인천에 상륙시켰다. 다음, 청국의 동학난 개입. 일본은 1894년 음력 6월 21일 조선 내 친일 정권을 세우고 이노우에 가오르를 새 공사로 임명했다. 드디어 음력 6월 23일 청일 전쟁을 일으키는 등 험악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동학군은 9월 14일 전북 삼내에서 회의를 한 결과 전봉준, 김계남 등의 과격파는 최시영, 이용구 등 온건파와의 타협론을 거부한다. 그 뒤 전봉준이 4,000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삼내에서 일본군을 몰아낸 뒤 남접과 북접의 연합을 시도했다. 전봉준은 공주, 수원, 서울, 북상로를 선택하고 남원에 주도한 김계남에게 합류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동안 전봉군의 봉기에 반대 입장에 섰던 손병희는 교주 최시영의 승인하에 10만여 명의 충청도 농민군 북접을 이끌고 청산에 집결하여 논산에 합류했다. 그로써 김계남 대신 10월에 북접의 손병희가 논산에서 합류하여 남접 10만 명, 북접 10만 명 등 총 20만이 군세를 이루었다. 이들 남북연합 농민군은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해 일본군이 병참 기지를 습격하고 전신주를 절단하면서 서울로 향해 북상하다가 공주를 총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조선조정과 일본군은 신정희, 허진, 이규태, 이두항 등에게 3,200명의 관군과 일본군은 미나미가 이끄는 2,000명의 일본군을 이끌고 맞섰다. 농민군과 조일연합군은 음력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공주 이인과 포효 등지에서 제1차 접전을 벌였고 농민군은 크게 패배해 후퇴했다. 전봉준은 김계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김계남은 청주 전투에서 크게 패한 뒤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농민군은 곰티와 검상마을, 곰내, 하곡의 주미산 방면을 공격했다. 금강 건너 유구 쪽에서 맞섰으나 홍성 농민군은 세성산 전투에서 패배해 후퇴했다. 농민군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음력 11월 9일 남접과 북접 연합군 20만 명이 공주 우금치를 향해 돌진하면서 전투가 시작되었다. 자, 그럼 이때 월남은 무엇을 하며 어디에 있었는가? 고향에 내려와 2년 남짓 머물다가 미국에 가기 전 몸담았던 친군후영 통리영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문안으로 자리를 복직한 것이다.
이어서 새로운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전원국의 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즉천 박전향이 신설된 전원군 독판 장관급이 된 것이다. 전원국이란 현 조폐공사의 전신으로서 화폐를 찍어내는 기관이다. 지금까지는 은화, 동화와 같은 동전을 만들다가 이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지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월남이나 죽천이나 고종이나 같은 생각이었다. 조선의 돈이 돈인가? 물론 조선의 돈도 돈은 맞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 돈을 돈으로 인정해 주지만 미국은 조선의 돈보다 자기네 돈이나 일본 돈을 받아야 배를 태워주었다. 초대 주미주차공사가 일본 화폐로 선가를 지불하면서 죽천과 월남은 뼈가 시린 아픔을 느꼈고 워싱턴에서도 은화나 금화가 아니면 쓸 수가 없던 것이 가마득하여 조선도 지폐를 찍어서 미국 정부와 미국 상인들이 조선 돈을 받아주는 날이 와야만 진정한 수교국의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인데 아직도 조선 돈은 돈으로 쳐주지 않는다. 국가와 국가 간 돈이 통용되려면 국가 대 국가로서의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 물물 교환 방식으로는 국가 간의 무역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과도 돈이 돈으로 대접을 받아야 옳다. 그네들이 쓸 데가 없어 거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물자가 오고 가는 통상의 문이 열려야 안정되고 정착되는 문제다. 근데 이제는 우리 조선도 전원국이 생기고 돈을 만들면 돈으로 인정해 받아주게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첫 화폐 공장을 만들어 월남이 여기에 위원이 된 것이다. 월남은 전원국 활성화와 실용화를 넘어 국제화를 향한 고민이 많다. 허나 아직은 은행이 없어 돈을 만들어도 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돈이 돌 때마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야 하는 이자에 대한 규정도 없다. 우리 돈 1원이면 일본 돈 10전이나 같을 지경으로 우리의 피와 땀은 일본인이 1시간을 일하면 우리는 10시간을 일을 해야 그 값이 같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인가. 월남은 전원국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내의 화폐 가치에 대해 고민만 많지 쉽게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나 국내 최초의 지폐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며 전원국 위원의 직무에 충실하는 중인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뒤숭숭한 정도를 넘어 거의 무너져갈 지경에 이르렀으나 월남과 죽천이 직접 대응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 마침내 음력 11월에 전봉준은 순창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 후 일본 공사의 재판을 받고 사형되었으며 이후 조일연합군의 호남 일대 농민군 대학살전이 일어났다. 이로써 동학농민운동은 거병한 지 1년 만에 실패로 끝났다. 동학농민운동은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의 기초를 둔 농민 중심의 민중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학은 신분제의 타파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한 조선말 상황에 가난한 농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종교였기 때문이다.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간단하게 반봉건적 반농민적 농민항쟁이다. 청나라와 일본의 개입으로 결국 실패했으나 이는 후에 3.1운동 정신으로 개성되어 되살아나게 된다마는. 동학농민전쟁은 동학이라는 종교조직과 동학인의 지도하에 일어난 농민항거라는 점에서 이전의 밀란과 다르며 외세 배척을 목표로 했다는 점도 처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 조건 하에서 동학농민전쟁은 몇 가지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농민군은 조선 관군을 넘어선 외세의 개입에 대하여 맞서 싸울 만한 효과적인 무기와 병력이 부족하였다. 둘째, 농민들 중심의 동학군에 대항하여 기득권을 가진 향촌 사회의 지주, 부호, 양반들의 민보단 등을 통한 저항을 과소평가하였다. 셋째, 사회개혁을 위한 혁명을 수행하면서도 대원군에 의지하려 한 것이 잘못이었다. 전봉준이 백산에서 전라감사에게 내놓은 개혁요구서와 진주 화약을 맺기 직전 관군 최고사령관 홍계훈에게 보낸 탄원서에는 대원군이 다시 권좌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오 동민농한운명은 애국적이고 애민적인
동기에서 일어난 구한말 최대의 농민 중심의 민중항쟁이었다. 한편 농민군이 근대적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회혁명이나 계급전쟁을 꿈꿨다는 민중주의 역사가의 견해도 있다. 결국 전쟁은 순박하고 애국적인 농민들의 자기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때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농민층의 반일 애국주의가 다시 다음 시기의 의병운동에 양반유생과 더불어 함께 참여하는 성숙성을 보여주게 되었으며 농민들의 내정개혁 요구는 가불교에게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다음 청일전쟁. 조선은 청일의 경제권 대립이 장이 되었다. 1894년 이해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자 위기에 처한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나 양력 6월에 청나라가 파병하자 일본도 텐진 조약에 근거하여 동시에 조선에 파병함으로써 세력 만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텐진 조약이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텐진에서 맺은 조약으로서 조선에 문제가 생기면 청국과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도 참여한다고 한 강제 조약이었었죠. 우리에게는 아주 나쁜 조약이에요.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된 이후에도 일본군은 철병을 거부하고 오히려 조선에 대한 침략 야욕을 드러내요. 조선 내 개혁을 강요하고 동시에 조청 간에 맺은 통상무역장정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내정을 간섭하는 등 지배권 확보를 도모하였다. 일본은 경부간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듯 하더니 6월 21일에는 병력을 동원하여 왕궁과 사대문을 장악하였다. 조선 정부는 일본의 강요로 청나라와의 통상무역 장정을 폐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조청 간의 국교를 단절시키고 일본은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아산만에 주둔 중인 청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아산만 앞바다에 있는 풍도에서는 청의 육군을 싣고 오는 청의 함정을 일본군이 습격하여 참패시키고 말았다. 여기서 청나라 군사 1200여 명이 모두 익사하였다. 이미 청일 두 나라 군대가 조선 내에서 충돌한 것이다. 이어서 성안에서도 두 나라 군대가 충돌하여 일본군이 압승하였다. 이 마당에 양국은 선전포고를 하고 드디어 전면전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그 후 평양전투에서도 역시 일본이 승리하였으며 압록강 어귀에서 벌어진 해전에서도 청군이 패주하였으며 일본은 랴오둥성 반도의 류순을 함락하였다. 일본 해군은 우세한 전력으로 연승하며 산동반도의 위해까지 점령한 후 최후로 유공도의 함대를 격파하여 결국 북양 함대는 전멸하고 말았다. 청나라 북양수사 제독 정여창은 항복문서와 함께 모든 군사물자를 일본에게 양도하고 자결해버렸다. 일본은 랴오뚱반도 발해만 산동반도를 장악하고 베이징, 텐진을 위협하였다. 남쪽은 팽호섬이죠. 점령하고 끝내는 천국 전체를 정복할 기세였다. 이럴 즈음 영국과 러시아 등이 중기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은 이들을 모두 거절하고 국제적으로 중립을 보이는 미국의 중재를 받아들여 결국 일본과 청국은 198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처 뒤처리를 하였다. 일본은 승전 대가로 청나라 1년 예사의 2배 반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국의 영토인 랴오둥 반도, 타이완, 펑우섬을 허양받았다. 그러니 만주로의 진출을 꾀하는 러시아는 일본이 랴오둥 반도를 장악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이 이에 간섭하여
랴오뚱 반도를 중국에 반환토록 압박하였다. 힘의 열세를 느낀 일본은 랴오뚱 반도를 반환하였고 러시아에 대한 불만은 심화되어 새로운 어두운 역사를 잉태하고 있었다. 전쟁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일본은 전쟁 준비에 무성의하고 부패한 청나라를 상대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그동안의 동양 패권을 중국으로부터 일본이 넘겨받는 계기가 되었고 그 후 조선 등 대륙으로의 침략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국내의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한편 패전한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더욱 받게 되는 울분을 겪게 되었다. 연이어 조선은 갑신정변이라고 부르는 갑오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1894년 7월 초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약 19개월간 3차에 걸쳐 추진된 일련의 개혁운동으로서 을미사변을 계기로 추진된 제3차 개혁을 따로 분리하여 을미개혁이라 부르기도 하는 등 2차에 걸쳐 공기한 반봉건 외세 배척운동으로서의 동학농민운동이 실현되지 못한 가운데 이를 진압할 목적으로 정부는 청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일본도 텐진 조약을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의 세력이 약화됨에 따라 양국은 더 이상 조선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청은 일본에 대해 공동 철병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일본은 오히려 양국이 공동으로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청의 거절로 회담이 결렬되자 뒤따라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단독으로 조선에 대한 내정개혁을 요구했는데 이는 침략전쟁 추진상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확립된 정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본 군대는 왕궁을 포기하고 대원군을 앞세워 민씨파를 축출하였으며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온전개혁파와 친일정부를 수립하여 국정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은 노인정 회담에서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의 5개조 개혁안의 제출로 시작되었다. 조선 정부는 교정청에 의한 독자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단 거절하였다. 그러나 1894년 7월부터 대원군의 섭정이 다시 시작되어 제1차 김홍집 내갑이 성립되었고 김홍집, 김윤식, 김가진 등 17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군 기무처라는 임시 합의기관도 설치되었다. 군국 기무처는 중앙과 지방의 제도, 행정, 사법, 교육, 사회 등 재반 문제에 걸친 사항을 3개월 동안 208건을 심의 의결하는 개혁의 주체 세력이 되었으므로 어쩌면 민주주의의 첫 실뿌리를 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정치제도의 개혁을 단행, 개국기원을 사용하여 청과의 대등한 관계를 나타냈고 중앙관제를 의정부와 국내부로 구성하여 구별하고 종래의 6조 8하문로 개편, 이를 의정부 직속으로 하였다. 또 국왕인사권, 재정권, 군사권 등을 박탈하거나 축소하였다. 군국 기무처는 의정부와 8하문을 정부의 실질적인 집권기구로 만들어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왕의 권한을 축소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다음, 청일전쟁 승리로 일본이 강해지다. 또 의정부와 8하문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과거제를 폐지하고 일본식 관료제도를 도입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재정에 관한 일체 사무를 탁지아문, 재무부죠? 기능이죠. 탁지아문에서 관장하여 재정의 이론안을 꾀하였다. 또 신식화폐 장정에 의한 은본위 제도를 채택하고 조세의 급납화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문벌, 반상제도 혁파, 문무 존비 구별의 폐지, 노비의 매매 금지, 연자율 폐지, 조혼 금지, 과부 재가 허용 등
조선사회의 폐단으로 지목된 여러 제도와 간섭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일대 개혁을 단행하였다. 2차 개혁 때는 의정부를 내각이라 고치고 7부를 두었다. 인사제도는 문무관을 개편하고 월봉 제도를 수립하였다. 지방행정구역은 팔도를 23부 337군으로 개편. 대한민국의 권력이 되는 첫 구역을 실시하였다. 지방관으로부터 절대적 권력을 동시에 거머쥔 사법권과 군세권을 박탈함으로써 횡포와 부패를 막아 지방행정체제를 중앙에 직속시키는 근대적 관료체제를 수축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도량형을 개편하여 척, 결, 도응을 폐지하고 평, 근 등 일본식으로 통일하였다. 사법제도는 행정기구에서 분리시켜 재판소를 설치하고 2심제가 채택되었다. 1심 재판소에서 지방재판소의 개항장 재판소를 2심 재판소로는 고등재판소와 순회재판소를 설치하였고 왕족에 대한 형사재판을 위해서 특별법원을 두었다. 서울에 경찰청의 원조로 할 경무청을 두어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고 지방은 각 도 관찰사 아래 경무관을 배치하여 치안을 맡아 행정과 경찰권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제2차 개혁은 개혁을 추진하던 박영효가 1895년 반역 음모 혐의로 정계에서 쫓겨나 일본에 망명함으로써 끝나고 말았다. 제3차 개혁을 의미개혁이라 한다. 을미사변 후 일본은 고종의 명을 받아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을 구성하였다. 갑오개혁은 여전히 추진하게 되었다. 제3차 개혁의 주요 내용은 태양력 사용, 양력, 종두법 시행, 우체사 설치, 소학교 설치, 1세 1원의 연호 사용, 그때의 선용한 연호가 거냥이네요. 군제개혁, 단발령, 상투 자르기 등이다. 그러나 단발령의 강제 시행은 유생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반일, 반개화 운동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후일 아관 파천 후 김홍집 내각은 붕괴되고 김홍직은 분노한 국민에게 피살되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갑오개혁은 끝을 맺었다. 갑오개혁은 일본의 지원으로 추진되어 전반적으로 타율적인 개혁임을 부정할 수 없으나 갑오개혁을 추진한 개화파와 관료들은 개항 후 1880년도 초반에 외교사절단원이나 유학생으로 외국에 있으면서 세계 정세를 익히고 일본과 청나라의 개혁 등을 살핀 후 조선에 필요한 개혁 방안을 실천에 옮긴 것이므로 이는 우리 민족 자율적인 개혁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갑오개혁의 정신은 후일 독립협회운동과 민중계몽운동으로 이어져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음 국모 왕후시의 을미사변. 조선이라는 우리나라에는 거센 파도에 표류하는 이료편지와 같이 경랑의 파도에 휘말리고 말았다. 러일 청로의 각축장이 되었으나 청일전쟁 승리로 거의 일본의 지배권이 강세를 이룬다. 친일 김홍집 내각은 일본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켜 이대로 가서는 안 될 위기가 오자 동학농민군은 김홍집을 타살하고 만 것이다. 이때 이완용은 중심을 잡기 위해 친일에 가세하지 않고 친러 쪽에 가담하여 일본을 견제하는 편에 섰다. 이미 미러 청일은 국내에 파견한 공사관으로 인해 막강한 열강의 힘으로 조선 정복을 위한 각자의 지배권을 넓혀가고 있다. 그간 월남은 초지일관 죽천의 신하로서 죽천을 따라 벼슬자리를 옮겨 다녔다. 월남과 죽천은 청일전쟁에서 청국이 패하자 청국의 세력이 약화되며 이제는 죽천에 막힌 벽도 헐리게 되어 김홍집 내각에서는 법부, 학부 대신으로 발탁되고
탄탄대로를 향한다. 전원국 의원으로 입단 월남은 드디어 나이 45세가 되던 해 1894년 나이 10여세부터 꿈꿔왔던 임금을 모시는 신하의 자리에 올랐다. 갑오 경장이 일어난 그해 월남은 승중원 우부성지와 경영과 참찬 관이 된 것이다. 죽천의 추천이며 고종 임금이 월남을 기억하고 있기에 오르게 된 이 자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을 보좌하면서 동시에 임금의 공보비서관이라고 볼 수 있는 높은 벼슬 자리다. 더불어 경연각이란 임금 앞에서 경서의 문헌을 강론하는 자리다. 품계는 자그마치 정삼품이며 정상품이란 당상관이라 하여 푸른 관복이 아니라 붉은 당의를 입으며 임금이 집무실인 편전에서 조회를 할 때는 꼭 동석해야 하는 자리이므로 말 그대로 이제는 훌륭한 신하가 되기만 하면 된다 할 만큼 완벽한 신하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죽천에 사가로 온 지 27년 만이며 35년에 걸친 부친 희택공의 소원과 월남의 꿈이 실현된 것이다. 청일전쟁 패배로 천국이 약해지자 죽천의 세월이 오고 따라서 월남의 세월도 뒤따라온 것이다. 나라는 경랑에 휘말려 들지만 죽천과 월남은 승승장구다. 총리 대신 김홍집이 죽기 전 죽천이 김홍집 내갑에서 학부 문교부와 비슷하죠. 대신이 되자 월남은 덩달아 학부 대신에 아문참이 학무총책이 되었으며 예국인 학교 초대 교장이 되어 우리 조선 백성들의 교육 발전을 위한 몸을 아끼지 않고 근대 교육의 틀을 구축하였다. 이에 월남의 교육 사상은 지금도 재조명되어야 하나 차후로 미룬. 죽천은 내무독판, 내무장관에서 학부 대신 문교장관과 법부 대신 법무부 장관을 거쳐 마침내는 김홍집 사망으로 인해 총리 대신 영의정 국무총리에 오르게 된다. 고종이 감탄한 월남의 죽천에 대한 충심은 죽천이 가는 곳마다 고종의 승낙에 따라 매번 막힘없이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핵심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스승 죽천 박정량의 덕망과 지식이며, 둘째, 월남 이상제의 올곧은 충성과 정도를 지키면 신이이며, 셋째는 앞서가는 향항열, 즉 월남의 공부에 대한 열정의 결과다. 월남은 죽천이 가라는 곳에서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신하로 칭송을 받았다. 성장기 세번 스승 현만일정 해산 스승님의 지식과 지혜를 착실히 수확한 면학정신이며 13년에 걸친 박정량 사가에서의 은둔 속에서 키운 엄청난 지식이며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상하분별과 기회주의에 흔들지 않은 선비정신이다. 그러나 월남은 알고 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감사는 죽천께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죽천은 당대의 스승으로서 월남이라는 유생을 일약 국가의 동량으로 길러낸 은사다. 더불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절대적 임금 중심에 서서 어떤 유혹에도 임금에게 유익이 없으면 기울어지지 않는 정절이며 지조다. 그러나 이 시기가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국난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커다란 고민거리다. 마치 목은 이색 할아버지가 기울어가는 나라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던 그때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은 경랑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1895년 때는 죽천 박정량이 총리 대신으로 봉직 중일 때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주동이 되어 명성왕후 시해라고 하는 국모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 세력 강화를 획책한 이른바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아픈 희대의 사건이다. 갑오개혁을 통하여 깊숙이 조선 내정에 관여하게 된 일본은 청일전쟁에 승리한 뒤 박영효,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을 만들어 세력 확장에 힘을 기울였었다.
이때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3국은 일본의 대륙 침략 저지를 위해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차지한 랴오뚱반도, 이 요동반도를 랴오뚱반도를 청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 이른바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세력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일본의 강압하에 내정 계약을 추진한 조선 정부는 러시아에서 K베베르와 제휴하고 친일 세력의 완전 제거를 위하여 1895년 9월 6일 왕비씨의 음모 혐의로 전 내무대신 박영hu에 대해 체포령을 내려 정계에서 축출하였다. 이미 지난 8월에 민영환을 주미 전권대사로 등용한 동시에 친일계인 어윤종, 김가진 등을 면직시키고 이범진, 이완용 등의 친러파를 기용하여 제3차 김홍직 내각이 설립되어 친미 친러 세력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주한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가 조선정부에 약속한 증여금 300만 원을 일본 정부가 제공하지 않자 조선정계에서는 배일 세력이 증가하였다. 이 일본 측은 이노우에 대신 무인 출신의 미우라를 주한 일본 공사로 파견하였다. 조선정부는 일본의 강압에 따라 제정한 신제도를 구제도로 복구하려고 일본인 교관이 훈련시킨 2개 대대의 훈련원도 해산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미우라는 명성하고 시해 계획을 세우고 그해 10월 2일 하소인으로서 한성신보사에 있는 낭인을 이용하고 사장 아다치를 공사관으로 불러 6,000원의 거사자금을 주고 왕비시해의 전위대로 삼아 공동리 아소정에 있는 흥선대원군을 궁중으로 호위하는 일을 담당시켰다. 그의 일본군 수비대와 일본인 거류지 담당 경찰관 및 친일 조선인까지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훈련대의 우범선, 이두항, 이진호 등 1대대장과 전 군부혁판 이주회를 포섭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군부 대신 안경수를 일본 공사관에 보내어 훈련대 해산과 무장해제, 민영순의 국내부 대신 임명을 통고하였다. 일본은 상황이 급변함을 직감하고 명성황후 시해 계획을 10월 8일 새벽으로 결행하였다. 흥선대원군을 앞세운 일본인 자객들은 서대문을 거쳐 우범선, 이두항이 지휘한 조선훈련대와 합류하여 광화문을 통과하였다. 훈련대 연대장 홍계훈과 군부 대신 안경수가 일개 중대의 시위대 병력으로 이들의 대궐 침범을 제지하려다가 충돌이 일어났다. 형도들은 군부 대신 이경직과 홍계훈을 살해한 다음 이어서 왕비의 침실인 오코르에 난입하여 왕비를 살해하고 시체에 석유를 뿌려 불살한 뒤 뒷산에 묻었다. 이어서 새로이 6.1준 서광범, 정병하, 김종환, 권형진 등 친일파를 중심으로 제4차 김홍직 내각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홍직이 죽기 전 명성황후 시해 현장에는 고종, 황태자 및 미국의 교관 다이, 러시아인 기사 사바틴, 그 외 많은 조선인이 있어 진상을 낱낱이 목격하여 사건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자세히 알려졌다. 이에 구미 열강이 강경한 태도로 일본인의 사건 관여 사실을 주장하고 나서자 일본은 이 처리 방안으로 미우라를 해임, 고무라를 관리공사로 임명하였다. 한편 미우라 등 관계자 48명을 히로시마 감옥에 구치하고 형식적으로 관련 혐의자에 대한 취조를 하였으며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전원 석방시켰다. 결과적으로 을미사변은 항일 의병활동의 원인과 아관 파천의 계기가 되어 한국조선은 러시아의 보국과 같은 지위로 떨어졌고 일본의 식민지화 계획에 차질을 가져왔다. 이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다. 최근 시해 장소가 오코르가 아니라 경복군
장안당과 권령함 사이에 있는 마당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그 뒤 폐위되어 서인으로 강등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복호되었고 1897년 광무 1년 명성이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그해 11월 국장으로 청량리박 홍릉, 현 희경원에서 남양주 금곡리 홍유릉으로 옮겨에 묻혔다. 중전 밀씨 승하는 고종의 신변을 극도로 불안하게 하였다. 고종은 시금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언제 일본이 시해할지 안절부절 못했다. 충신 이완용, 현재는 친일파도 아니고 매국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완용은 친노파에서 고종임금과 왕세자 후일 순종을 러시아 아라사 공관으로 이어하도록 주간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완용이 충신이죠. 이로써 제 13부 읽어드리기를 마쳤습니다. 이 영상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시각장애인과 노안으로 눈이 어두우신 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는 영상이지만 독서 프로젝트입니다만서도 중고등학교 청년들이 들으면 좋아요. 앞으로는 한국사가 재벌사들 대학 수능은 말할 것도 없고 재벌회사들 입사 시험에도 포함된다고 하죠. 시간이 꽤 많이 갔습니다. 지금 여기는 45분짜리인데 절반 정도가 지났군요. 그 천연기념물 박물관이었었군요. 그러면 14부를 읽어드릴 때 이 여기 장면서부터 계속해서 14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